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되면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뭐 잘 아시죠?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 뭐 이런데 강연을 많이 하셔서 요즘 스타 강사로 많이 떠오르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지금 이제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시고 교수님이시고요. 저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누리 교수님이 김한길 옛날 민주당 총재의 친동생이에요. 몰랐죠? 근데 옛날에는 김누리 교수 그러면 김한길의 동생 그랬는데 요즘은 김누리 교수님이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김한길 그러면 김누리의 형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즘 막 떠오르는 스타 강사 김누리 교수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독일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작가가 독일 통일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왜 통일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통일 문제를 좀 연구하게 됐고요. 그 후에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집중적으로 통일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통일을 통해서 지금 한국 통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물론 독일과 한국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독일이 지금 통일이라는 게 이미 과거의 일이 됐지만 우리에게 통일은 아직 이제 가지 않은 길이라서 독일의 실수 같은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최소화하고 또 조금 더 바람직한 어떤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독일 통일에 대한 강연은 오늘 처음이죠. 주로 한국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 통일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봐. 요 앞에 있는 불만 좀 끌 수 있나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됐네요. 예. 여러분 혹시 요 그림을 보신 분이 있나요? 요 그림. 이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그림을 제가 따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건데요. 요 그림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네. 이게 지난 9월 말에 나온, 저는 이제 이걸 한겨레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건 분명하죠. 무슨 시위인가 지금 그게 불분명한데, 여러분 한 2달쯤 전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불이 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 뉴스에 보도가 되고 했죠. 불이 났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한 그리스 난민촌에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 9월, 지난달이 됐네요. 9월 중순에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난민중의 일부를 받겠다, 이러한 방침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게 9월 중순경인데 그때 15,000명의 난민 중에서 우리가 2,700명을 받겠다, 이렇게 방침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에서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 발표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발표에 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문에서. 예, 이들이 항의하는 것은 왜 2,700명만 받냐는 거예요. 15,000명 전원을 받아. 그래서 수만 명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라거 에바쿠이렌. 라거 에바쿠이렌. 요게 여기 있네요. 라거라는 게 수용소고요. 에바쿠이렌이라는 게 이베큐에이트. 비우라는 거예요. 수용소를 다 비워라. 맨슈엔비어디게 운터브레임.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는 그런 장소 많으니까 다 우리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명 전원을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신문 보도에서 보고서 순간적으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제가 한 8년을 독일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독일에 살 때 가끔씩 이런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회. 저는 이 사진이 통일된 독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해요. 물론 독일이라고 전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독일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기가 어렵죠. 우린 지금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군사력, 경제력이 최고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독일이 됐다는 얘기. 지금 독일이 실제로 국제 지도력 평가라는 것, 지금 갤럽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매년 세계 지도력 평가라는 걸 하는데 독일이 지금 계속 1등이에요. 4년째 1등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 보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독일이 1위더라고요. 독일이 44%, 미국이 33%, 중국이 3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 독일 지도력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놀라운 얘기. 이게 지금 통일 30년의 독일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은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서 과거의 위상을 상당히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산이에요. 통일이 하나의 거대한 과거의 국가를 복원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최근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독일. 2차 세계대전 독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유태인 학살 독일.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모든 인류사의 재앙들을 저지른 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독일은 유럽의 문제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것이 독일 통일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에. 독일 통일이 이런 훌륭한 나라로 독일을 복원했다. 이 부분이 독일 통일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결산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 할게요. 그와 동시에 또 놀라운 것은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독일은 분단된 채 하나가 된 나라예요. 동서독이 잘 결합이 안 돼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동서독 간에 그러한 소위 독일에서는 이걸 내적 통일이라고 해요. 내적 통일. 외적 통일은 잘 됐는데 동서독 주민 간의 통일, 이 내적 통일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체성이라는 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다. 동독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동독이 사라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동독인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의 예상을 뒤집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이제는 동독인이 서독인이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없어지고 모두가 독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죠. 통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20대는 통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머릿속에도 그런 머릿속에 분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단 의식이 세습된다 하는 것. 이게 놀라운 발입니다. 분단 의식이 세습된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동독인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강하게 동독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동독인의 의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통일된 직후부터 독일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독인들이 대체로 통일되고 한 5년쯤 지나자 자기들 특유의 동독인들의 어떤 멘탈리티 같은 것, 동독인들의 정체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히려 드러나서요. 그래서 통일 한 5년쯤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통일 독일의 2등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2등 국민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설문에 대해서 대체로 당시에 70에서 80% 정도의 동독인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줄지를 않았어요. 계속. 최근에 이제 30년 됐죠? 최근에 이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이 대체로 70%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동독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을 2등 국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독인들 나름의 그런 저항적인 정체성이 아직도 남아있음으로써 사실상 내적인 통일, 동서독 간의 통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크게 봤을 때 통일 독일에 대한 결산입니다. 3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의 국가로서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가졌던 그러한 종속적인 또는 분단된 이걸 극복함으로써 굉장히 의젓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내적으로 보면 동서독 사이의 갈등,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 통일에도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이 동북아에서 지금 완전히 우리는 동북아의 호구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또 일본, 러시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대 강국이 한국을 사실상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분단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국가로서 최소한의 근대 민족 국가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통일이 이루어져야 근대 민족 국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민족 자격, 국민 주권. 이건 근대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민족 자결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누리느냐는 거죠. 여전히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드라는 게 들어올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어요?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권 국가예요? 예를 들면 모든 면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전락해 있는 상황을 분단 상황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복원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민족 국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라도 빠른 통일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지금 제 추측으로는 북한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독일보다. 남북 간의 갈등이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많은 책임은 아마도 남한 주민들에게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약자라고 해서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하는데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한 주민들이 대체로 못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금 통일 포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돼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깔본다는 것은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독재 치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력을 살아낸 거예요. 그런 삶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남북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인간이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남한 사회에서는 그런 존중이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할 때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북한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학교에도 많아요. 걔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남한에 와서 두 가지 때문에 너무나 놀라요. 첫 번째 놀란 건 너무 부자라서 이렇게 부유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도저히 뭐 북한에서 상상한 걸 초월하는 거죠. 거기에 놀라고. 두 번째는 남한 주민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라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독일처럼 30년이 지났는데도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이런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통일 30년의 독일이라는 것이고요. 예, 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때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독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논의도 많이 하고 오늘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죠?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한국이 가장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네. 우리도 통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것이 틀렸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 저는 것을 점잖게 신화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가 흡수 통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독일에는. 흡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 어떤 학자가 이런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네, 이런 용어 자체가 없고요. 독일에서는 통일, 혹은 재통일, 연합, 혹은 가입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흡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흡수 통일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서독이 동독을 그냥 가서 흡수해버린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런 인상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독일 통일은 누가 통일의 전 과정을 주도했을까요? 누가 주도한 것 같아요? 예, 동독 주민들이 전 과정을 주도한 거예요. 흡수 통일하면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주민들이 당시 동독 사회를 지배하던 독재자가 있었어요. 아마 에리히 호네커라고 하는 스탈린주의자예요. 이 에리히 호네커라고 하는 당시 동독의 독재자를 동독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호네커는 시위를 하는 군중들에게 무력 행사, 발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이 용감하게 거리에 나와서 그와 싸웠습니다. 결국은 그가 물러났어요. 에리히 호네커가.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뭐라 그래? 이런 과정. 독재자를 시민들이 결국은 시위를 통해서 몰아내는 이런 과정 뭐라고 하죠? 혁명이죠. 이게 혁명이죠.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혈혁명 혹은 평화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1989년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1989년 10월 9일 이게 가장 결정적인 날이에요. 독일 통일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은 이날입니다. 이날 모든 게 다 결정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날이 결정적인 한 방이 말하자면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목숨을 걸고 동독의 시민들이 독재자를 무너뜨린 바로 그날이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저 일종의 다 정해진 그냥 그리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동독의 시민들이 말하자면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서 독재자를 또 협박을 구체적인 협박을 한 발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목숨을 걸고 독재자를 몰아낸 거예요. 이게 결정된 것이고요. 이 동독혁명이 독일 통일 과정 전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묘하게 이게 10월 9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주로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한 달 후에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독재자가 물러나면서 그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개방 혹은 붕괴라고 하는 게 조금 빨리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정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일 통일 과정의 주역은 누구였다? 동독 주민들이었고 동독 주민들이 당시의 스탈리니스트 에리히 호네커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용감하게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독일 통일의 문을 열었다. 동독 주민들이 문을 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일종의 루틴처럼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독재자를 물리쳤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의 뜻을 묻는 선거가 있었겠죠.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거는 동독 최초의 민주선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 동독공산당에서 다 말하자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동독 최초의 민주선거가 있었고요. 바로 이 선거가 통일의 방식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동독 인민의회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90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여러분들이 89년 10월 9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날 민주혁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동독 최초의 그런
인민회의 선거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선거가 통일 선거가 된 거예요. 결국은 통일의 방식을 두고 세 개의 핵심적인 정당이 나와서 세 가지 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을 배출한 정당이 바로 기독교 민주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이 정당은 뭘 내놨어요? 예, 빠른 통일을 하겠다. 이 정당이 내놓은 게 빠른 통일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빠른 통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독일 3인당이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정당이죠. 그 정당에서는 점진적인 통일을 하겠다. 이게 3인당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독 안에서 동독혁명을 일으켰다. 바로 동독의 재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독 시민들의 그 그룹들, 이 그룹은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이 그룹은 통일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독일 역사상 최초로 독일 땅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동독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일 수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왕국인데 지금 이들은 사회주의를 참칭한 독재국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건설, 이걸 주장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상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통일에 반대하면서 동독 땅의 사회주의의 재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이런 걸 주장합니다. 분명하죠, 차이가. 그렇죠? 빠른 통일, 점진적 통일,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재건. 이 세 정파가 나와서 동독 주민들의 뜻을 물은 거예요. 이제 민주적인 선거가 가능해졌으니까. 여기에 동독 주민들이 누굴 택한 거예요? 누굴 택한 거예요? 예, 빠른 통일이다. 빠른 통일. 그 당시에 저는 이 전 과정을 독일에서 있었기 때문에 봤어요. 늘 TV로 이런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체로 점진적 통일, 3인당이 주장한 이게 다수였어요. 대체로 여론조사 보면 3인당의 승리도 예상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여론조사가 틀렸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틀렸어요. 당시에 독일에서. 그래서 기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당시에. 기민당이 48%, 3인당이 22%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면서 빠른 통일을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택한 겁니다. 빠른 통일. 이걸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통일의 전 과정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동독인들이 자기 손으로 빠른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빠른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월에 인민회의 선거를 하고 10월에 통일이 된 거예요. 정말 빨리 된 거죠. 10월 3일이 우리 개천절이잖아요. 이게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입니다. 10월 3일 날 양국의 외무장관이, 동서도 외무장관이 앉아가지고 통일조약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끝. 7개월 만에 정말 빠르게 한 거죠. 통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디 흡수가 있었죠? 뭘 흡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이 전 과정에서 흡수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은 없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한 게 독재자를 끌어내린 것, 또 빠른 통일을 택한 것, 전부 동독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동독 주민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동독 주민들이 그 이후에 자신들이 통일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빠른 통일을 선택한 그들의 잘못이죠.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돼요. 독일은 헌법이 없다는 거 아시죠? 독일은 기본법이라고 불렀어요. 헌법은 통일된 이후에 갖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독일 말로는 페어파숭 이렇게 하는데 독일은 이 페어파숭이 통일된 국가의 헌법을 갖는 것으로 뒤로 미뤄두고 그룬트레히트라는 말을 썼어요. 기본법이라는 이런 개념을 썼어요. 여기에 그걸 규정해놨어요. 146조 기본법 146조에 동서독이 통일을 하려고 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통일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 신헌법에 맞춰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신헌법 제정을 위해서 당연히 그 통일을 하려고 하는 동서독 간에 굉장히 긴 시간의 조율이 있겠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신헌법이 제정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승인을 해야 신헌법이 제정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이제 3인당이 내세웠던 점진적 통일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기본법에 있는 그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점진적인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겠다는 게 3인당이었는데 당시에 기민당은 빠른 통일.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기본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그 편법이 뭔가요? 바로 독일 헌법 23조에 연방 가입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이거 편법이에요. 연방 가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연방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건 국가의 통일이 아닌 거예요. 연방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동서독이 갈렸죠. 그때 서독은 10개 주가 있었어요. 10개 주. 10개 주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알퐁스 도데의 뭐예요? 마지막 수업 이런 단편들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지역은 여기가 알사스 로랭 지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사스 로랭 지방은 독일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독일의 지역이 되고 프랑스가 이기면 또 프랑스의 복속이 되고 이런 지역이 있죠. 독일 프랑스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 자르브리켄이라는 지역인데요. 결국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프랑스령으로 다 편입돼 버렸대요. 독이 졌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70% 이상이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한 거예요? 주민투표를 한 겁니다. 우린 독일로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수가 찬성을 한 결과 이들이 독일로 들어왔어요. 이게 53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11개 주가 된 거예요. 자브리켄이라고 하는 주가 들어오고 하나가. 요것을 그대로 따라. 요것을 따라서 동독 안에 있는 동독은 5개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개 주에서 주민투표라는 거예요. 주민투표. 우리 서독 연방에 들어가겠다. 이런 주민투표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뭐예요? 통일이 아닌 겁니다. 통일이 아니라 그래서 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입. 독일 안슐로스. 가입. 독일에 있는 동독이라고 불리는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한 거예요. 가입. 그래서 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물론 통일이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가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이죠. 이 편법으로 통일이 된 그 결과를 지금까지도 독일인들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동독인들이 그런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국가로서 1대1로 조약을 통한 그러한 통일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말하자면 서독에 그냥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흡수라고 부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 이후에 가입 과정을 흡수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냥 서독에 들어와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흡수라는 말은 통일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잘못된 용어고요. 통일이 결정된 이후에 가입 과정을 설명한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오케이 이걸 흡수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흡수 통일 그냥 이래버리니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의 전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이 사실이 사라져버리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동독인들은 그 이후에 주권 국가로서 조약을 통해서 통일이 되지 못한 관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들의 전 삶이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말하자면 불만들을 갖게 됐고요. 그게 동독 사회의 거대한 저항적 정체성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도 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동독 주민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기 쉬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더 큰 나라로서 어떻게 포용하고 저들이 갖게 될 그러한 저항의식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지금부터 사실은 그것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의 날을 잘못 정한 거예요. 통일의 날을 10월 3일 우리 개천절날과 같아요. 이 날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외무장관 둘이 앉아서 쓱쓱쓱쓱 사인한 날을 통일의 날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독일 사람, 동독 사람들이 10월 9일 자기들이 목숨 걸고 이 전 과정을 촉발시킨 바로 그 동독혁명이 부정된 거죠. 여기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봐요. 만약에 10월 9일 동독인들이 바로 독재자를 물리친 이 날을 통일의 날로 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독인들이 으쓱하겠죠. 동독인들이 당당한 통일의 주역으로 통일국가에 다 들어오겠죠. 우리가 만든 거야,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 독일이 얼마나 활기찬 나라가 됐겠어요. 동독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가는데 역동적인 역할을 했겠어요. 동독인들의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림으로써 동독인들의 엄청난 불만을 쌓이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3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역사라고 하지만 승자의 이런 오만방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그 고통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독일의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천문학적 통일비용.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통일비용이라고 할 때 우선 통일비용이 뭐예요? 뭐가 통일비용이에요? 통일에 들어간 비용이 통일비용이겠죠? 네? 통일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통일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우선 이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것이 통일에 들어간 것인지 다른 사회복지에 들어간 것인지 다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것인지 이게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통일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도 한국인들 대다수의 의식 속에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통일 잘못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면 그거 어떡하지? 이런 데 대한 불안을 자연스럽게
한국인 다수의 머릿속에 심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러한 말하자면 끊임없이 통일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세력이 어디예요? 네, 일본입니다. 일본. 이 모든 소위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이 논의들이 일본의 교도 통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도 통신에서 계속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일어날 시 남한은 결코 감당할 수 없다, 이 논리를 계속 실어 날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에서 국내에서 누가 실어 날랐어요? 조선일보가 또 열심히 실어 날라서 삽시간에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이 그걸 자영업에 남기고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치킨집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벼랑이에요. 그것을 국민들이 가서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한테 밀어요. 조금 있으면 또 뭐 할 것 같아요? 이웃돕기 성금 모금할 겁니다. 상상력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제야말로 국가 자체를 질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걸 못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지국가로 전환할 사실상 서로의 기회죠. 아무튼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전혀 복지국가가 아니고요. 모든 생존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한국이고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야수 자본주의의 가장 약탈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본주의예요. 그 얘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할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돈 거의 없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국민들이 돈 받아봤죠. 이건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아, 국가가 돈을 줄 수도 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복지국가를 실험하는 최초의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덕에.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어떤 나라예요? 국가가 돈을 주는 나라죠. 제가 독일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온갖 것에 다 돈을 줘요. 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됐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약 2,500만의 동독 주민이 있죠?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독이라는 나라는 경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어요. 이미 90년에 들어오면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여기서도 서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7월 1일 날 소위 아까 3월 달에 이민을 선거했다 그랬죠? 4개월 후에 화폐 통합을 합니다. 화폐 통합을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동서독 간의 화폐의 실질 환율은 8대1, 9대1이었어요. 8대1 내지 9대1. 당시에 제가 동독에 갈 때 서독에서 100마르크를 주면 동독마르크 800마르크 내지 900마르크를 받았어요. 8대1, 9대1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날 통일의 그 화폐 통합을 할 때 1대1로 통합했어요. 1대1.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동독 기업의 완전한 도산. 모든 동독 기업들이 사실상 도산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8배 생산력이 나오겠어요? 8대1, 9대1인 것을 1대1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동독의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동독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들이 이제 2천만 이상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서독이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죠. 서독의 연방주가 됐으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학비 없죠? 학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가에서 다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들 생활비 이것도 다 국가에서 줘요. 여러분 학비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대학생들이 집안이 좀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왜 일을 해야 돼요? 생활비를 주는 건 아니니까. 생활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을 1970년에 빌리 그란트가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권리 속에서 학업을 누려야 하는데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은 공부 못하고 일을 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970년부터 독일에서는 대학생들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가 2020년이죠? 몇 년 됐어요? 50년. 벌써 50년 되고. 지금 얼마 주나요? 지금 이것을 바펙이라고 해요. 이 바펙이라는 걸 지금 독일에서 얼마를 줘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줘요. 이 정도면 기숙사비 내고 식비 내고 책 사서 읽고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게 지금 서독의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깔려 두는 게 아니에요. 실업수당이 2년 동안 실업수당을 주는데 그동안에도 자리를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업부족. 이것은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자리를 못 잡으면 무기한 먹고 살 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국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기한입니다. 그리고 재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자와 독일 실업자는 달라요. 실업자 자식이라고 같이 굶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통일 이후에 들어간 거의 대다수의 이른바 통일 비용은 80% 내지 70%가 복지 지출이었다는 거예요. 복지 지출. 말하자면 서독의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왜? 약 2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천문학적 소위 통일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적용돼요? 안 돼요?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남한에서 무슨 그런 걸 주나요? 남한에서 지금 독일처럼 그런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조그만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서독의 복지제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남한 주민들에게는 안 하는 복지를 제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 비교는 체제 간의 근원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그야말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두 나라의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차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한반도 통일을 말하자면 방해하기 위해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퍼뜨린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독일의 통일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일 환경이 독일보다 훨씬 어렵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이라고 봐요. 한국인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통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독일은 통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무런 정치인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통일된 독일이 한 일이 있잖아요. 통일된 독일이 뭐 했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통일된 독일, 2차 세계대전 통일된 독일이에요. 여러분, 독일은 통일된 기간이 많지 않아요. 1871년에 통일됩니다. 1871년. 이게 비스마르크의 통일이에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되죠. 그리고 1945년에 또 분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년이에요? 여기 45년에, 여기 30년 합치면
75년에 74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독일은 통일국가로 존재한 게 74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74년 동안 뭐 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통일된 독일이 한 짓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가 통일된 독일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안목을. 독일이 통일되면 이건 상시적으로 유럽의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럽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예요. 독일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게 모든 유럽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독일 통일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인 입에서 통일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상 통일이란 언어 자체가 금기어였어요. 입에 담지 못했어요. 통일이란 생각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사실은 통일이란 생각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년 10월 9일, 이제 아시겠죠? 10월 9일이 결정적인 날인 거 아시겠죠? 10월 9일이 중요한 날이죠. 10월 9일 날 동독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아, 스탈린주의 독재자가 무너졌구나. 동독이 민주화되는구나. 이것은 통일을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11월 9일, 이때는 베를린 장벽이 열렸잖아요. 서독 사람들이 동베를린으로 가고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 넘어와서 막 그냥 밤에 춤추고 노래하고 했죠. 하나의 거대한 그야말로 번개 축제라고 할까요?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번개 축제를 한 거예요. 그걸 막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통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통일이라는 그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정치인들 머릿속에 통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넘어가니까 그때 소련에서 이러다가 정말 통일되는 거 아니야.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개혁 공산주의자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고르바초프는 당시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공산당의 민주적 개혁과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 이 고르바초프가 처음으로 이때 베를린이 갑자기 개방되니까 야 정말 이러다가 동서독이 통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독에 있는 소련의 동독 전문가 포르투칼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르투칼로프. 이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서독의 많은 그런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떠봐라. 쟤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쟤들이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한번 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르투칼로프가 텔치크라고 하는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핵심 참모예요. 걔를 만납니다. 텔치크를 만나가지고 쓱 떠봅니다. 혹시 지금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이랬는데 통일에 대해서 너희들도 뭐 준비하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친구처럼 지내니까 쓱 떠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텔치크가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소련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소련이 우리의 통일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얘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생각도 못하다가 통일이라는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련이 하나의 옵션으로 통일까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콜한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콜 당시 총리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비로소 처음으로 갖게 돼요. 그게 바로 12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 베를린 장벽이 터지고 나서 한참 다음 주가 그때 처음으로 통일을 생각해요. 이 정도로 독일에서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전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통일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였어요.
그것이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통일이 된 거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은 뭐라 그래요? 도둑처럼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 우리가 지금 통일한다고 해서 겁먹을 나라 있습니까? 독일이 통일한다고 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가 부들부들 떠는 분위기였어요. 과거에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겁먹을 나라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겁먹겠어요? 예, 우리는 다행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엄청나게 센 나라들이에요. 다행히. 어떤 나라도 겁 안 먹습니다. 우리가 통일된다고 미국이 겁먹겠어요? 중국이 겁먹겠어요? 러시아가 겁먹겠어요? 일본이 겁먹겠어요? 겁 안 먹어요. 그들은 뭘 하겠어요? 주파나를 튀기겠죠. 그건 분명해요. 네? 어떤 통일이 됐을 때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될까? 이건 튕길 거예요. 이해 득실은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을 먹지는 않아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남북 통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러시아는 지금 동부 개발이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에요. 동부 시베리아 이쪽이에요. 이쪽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본도 안 들어가고 이걸 개발하려면 천연가스를 팔아서 천연가스의 돈으로 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한에 파이프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게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니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이미. 네? 그런 식의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적 사고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다른 판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통일 환경이 독일보다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화된 무력감, 통일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의 결여, 용기와 비전의 결여 때문이에요. 통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분명한 비전과 용기를 보인 정치인이 없어요. DJ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통일하겠어요? 우리가 통일의 주역인데 자꾸 중개 잘해, 자꾸 운전 잘해, 에? 자꾸 또 뭐라 그래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중매자예요? 우리가 당사자죠. 우리가 북한을 딱 끌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타개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죠. 왜 저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자꾸 들어가서 뒤치다거리를 해요? 이것은 특히 남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화된 무력,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 똑같죠. 다음 대통령 저는 통일과 관련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정치인이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는 우리랑 다르죠.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전범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어디에 있겠어요? 독일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두 번째로 큰 데가 어디겠어요? 일본이죠. 패전국 2개. 세 번째로 큰 게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 2, 3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9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전후 최초의 정권 교체. 그게 바로 69년입니다. 첫 마디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첫 마디는 기자들을 향해서 한 첫 마디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 더 이상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미국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쫓아다니 이런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의 포부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당시 브란트가 한 건 뭐예요? 오스트 폴리틱, 이스트 폴리틱이에요. 오스트가 이스트예요. 동방 정책. 이제 우리는 동유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바로 러시아와 수교하고 동유럽과 화해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동독과 수교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단단한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또 동시에 원대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브란트는 단순히 동서독 통일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브란트는 거대한 비전 속에서 동서독 통일을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었어요. 브란트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평화. 독일 통일을 통해서 동서 유럽을 통합하고 동서 유럽의 통합을 바탕으로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든다. 이게 브란트의 구상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인류 보편적인 꿈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란트는 바로 그 꿈을 가지고 당시에 반대했던 닉슨과 pompidu를 설득해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 유럽 통합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경우도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통일 환경이 우리가 너무 안 좋아서 통일 못한다. 천만의 말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무력감, 그들의 상상력의 빈곤, 그들의 용기의 결여,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꽁꽁 묶여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에는 사실상 대결의 관계가 아니에요. 한땐 대결을 했죠. 서로 경쟁도 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70년대 초까지 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땐 경쟁한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의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라고 얘기하는 게 40대. 최대로 말하는 사람 80대1까지 얘기해요. 대체로 60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 규모의 차이가. 60배. 이제 무슨 경쟁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군사력도 북의 몇 배예요, 지금. 북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매달려 있는 게 뭐야? 그래서 핵에 매달려 있는 거. 핵에.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장도 비슷한 거죠, 은장도. 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을 견인할 수 있는. 줄 건 주고 그러면서 북을 끄집어내고. 북이 지금 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중국처럼 개방 경제를 통해서 우리도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끌어내야 돼. 북을 잘 살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북이 잘 살아요. 남북이 통일이 됐어도 통일 한반도의 경제적 부담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판을 짜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낡은 냉전적 사고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몸만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고요. 내후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이게 독일 통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몇 분 남았죠? 몇 시까지죠? 몇 시? 9분 남았습니다. 네, 9시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한 20분 더 하고요.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20분 정도 더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들은 이야기 안 할게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4부터 나가 빠졌네요.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자,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말씀해보세요.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싶은 한반도. 그걸 꿈꾸자.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적 내용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대로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합쳐진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서독의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두 체제는 지난 세기 내내 경쟁했던 거대한 시스템 경쟁의 산물이죠. 결국 냉전 체제 간의 경쟁의 산물이었어요.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거대한 사회주의 질서가 만들어낸 다양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예요. 남이라고 하는 체제는 뭐예요? 거대한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 담기지 않는 구체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본주의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자본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주의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도 너무나 다양한 사회주의들이 있었죠. 어떤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레닌 사회주의, 스탈린 사회주의. 러시아만 봐도 여기에 고르바초프 사회주의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사회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개혁공산주의라는 걸 실험한 고르바초프도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안에서만 봐도 레닌, 스탈린, 고르바초프는 너무나 다른 내용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전 세계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권 안에서도 체코의 누부체크가 이야기한 프라하의 봄의 사회주의, 즉 1968년 프라하에서 있었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누부체크식의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동유럽의 사회주의지만 서유럽 사회주의자들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라고 동경했던 그런 사회주의, 누부체크의 사회주의. 또 티토라고 하는 유고 사회주의도 있었죠. 이건 자주관리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실험한 그러한 사회주의였어요. 대체로 동아시아에서는 제3세계 사회주의였던 거죠. 민족 해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이런 사회주의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호지민 사회주의, 그게 마오 사회주의, 그러한 계열의 김일성 사회주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대체로 사회주의라고 해도 동서양이 서로 상당 부분 다르고 그 안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사회주의는 그 안에서 어떤 사회주의예요?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 역사상 최초의 세습 사회주의. 사회주의 정권 안에서 부자 간의 세습은 처음입니다. 형제 세습은 있었어요. 쿠바에서 한 번 형제 세습이 있었죠. 부자 간의 특히 3대 세습은 처음이에요. 이것은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어때요? 모택동이 자식이 또 서기장을 이어받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세습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세습 자본주의와 거의 평행으로 같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김일성,
김정은, 아니,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온 거죠. 3대가 똑같이 왔잖아요. 네? 우리 남한에서는 세수자문, 북에서는 세수사회주의 이렇게 내려오고 정말 독특한 유형의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북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봉건적 사회주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북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어떻습니까? 남의 경우는 똑같아요. 자본주의라고 해도 일본의 자본주의는 어때요? 이것은 소위 온정적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이것은 자본주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사회복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복지에 준하는 그물망들이 비교적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죽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네? 이게 일본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는 다 알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의 원형이죠. 네? 완전히 자율방임적인 이러한 자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상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도의 사회적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자본주의. 이것은 중형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형국가, 복지국가형의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중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뭐예요? 이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약탈성이 심각한 자본주의예요.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없어요. 거의 지금 미국을 능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지표들, 이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18년째 자살률이 1입니다. 아시죠?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은 평균의 10배 가까이 많은 그러한 통계도 많아요. 지금 23년째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23년째. 이런 나라가 없어요. 과거에 이게 우리와 겨룰 정도로 산업재해 사망이 높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영국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유럽에서 최고였습니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영국은 이미 국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2008년에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름부터 바꿨어요. 이름부터. 이게 무슨 산업재해예요? 기업살인이죠. 기업살인법으로 딱 이름부터 바꿨어요. 기업이 사람 죽이는 거죠. 비용을 아끼겠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기업살인이죠. 기업살인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살인에 준하는 죄를 물었어요. 중형에 처했습니다. 기업가들.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왜? 약탈적 자본주의입니다. 네? 계속 노동자들을 약탈적으로 수탈하는 이게 지금 한국 자본주의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는 노동자 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네? 늘었더라고요. 저도 그저께 한겨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 2,000명 정도씩 죽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균 2,400명이 죽어간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러한 통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동시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장시간 노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불평등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 지금 한국 자본주의예요. 이러한 약탈성을 가진 자본주의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된다고 했을 때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역사상 가장 봉건적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가진 두 체제가 서로 결혼을 하면 병이 낫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 통일운동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 통일의 사회적 내용은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북한 사회 민주화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의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인간화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휴머나이즈라고 불러요. 휴머나이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인간을 못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효율성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 인간을 잡아먹지는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책임져주는 자본주의. 이게 다 유럽에서 하는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의 권위주의적인 봉건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그리고 남한의 약탈적인 야수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이러한 수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죠. 그 이야기는 3회 있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한국인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우리가 결정 안 합니다. 북한 주민이 결정할 거예요. 이 미래는 북한 주민들 손에 달렸어요. 이게 통일 한반도의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독일의 경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수상 아시죠? 이 독일 수상이 어디 출신인지도 아시죠?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동독 출신이에요. 저 동독에서도 아주 동북쪽, 그러니까 가장 외진, 그런 메클렌부르크 포아폼모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촌에 목사를 하던 목사의 따님이에요. 이 앙겔라 메르켈. 그러한 동독 지역의 목사 딸이 통일된 독일에서 16년, 지금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16년이에요. 내년이 4번을 한 거예요. 4번. 이 여성이 16년 동안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아킴 가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요게 제가 2007년에 만난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독일 대통령이 됐어요. 8년 동안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했어요. 독일 대통령 8년 동안. 이 사람도 동독 목사예요. 요 사람 볼프강 티어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통일된 이후에 최장수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12년을 했습니다. 역시 동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된 이후에 주요 정치인 중에 동독 출신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 놀란 겁니다. 우리도 사실 놀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돼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산수를 하면 쉬워요. 자, 지금 남한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수와 진보가, 소위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반이죠. 50대 50. 그렇죠? 지금 우리 지난번 선거들을 한번 여러분 회고해 보세요. 지난번 선거들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어때요? 50만 표 이상 차이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2번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명박, 요번에 문재인. 이 두 대통령이 당선될 때 빼고는 50만 표 이상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항상 49대 51 정도예요. 그게 지금 우리 남한 사회의 대체로 이른바 보수 진보라는 게 50대 50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한 사회 자체가. 자, 약 3천만 정도, 한 2,700만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통일이 돼서.
그 중에 한 2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한 사회는 이미 반반이에요. 이 2200만이 결정하는 대로 간 거예요. 통일 한반도. 이 사람들 손에 그냥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죠. 이 산수를 독일 사람들도 몰랐어. 이 산수를 독일 사람들도 예상 못했어요. 독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독에서도 소위 진보 보수가 반반이에요. 거기 완전히 사실상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러니 동독 주민들이 누구를 택하느냐가 그야말로 전체 독일의 정치 지형을 결정한 거죠. 이것을 이러한 간단한 산수를 생각 못한 것.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통일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통일 한반도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정치 구도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가장 위험한 요소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북한 주민들이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통일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지내다가 김일성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한 번도 민주적인 그러한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통일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일 것인가,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예상할 수 있죠.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정치적 선동가들에 의해서 통일 한반도의 정치가 좌지우지된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지금부터 이 남한 사회 내에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통일된 이후에 남한 사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일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을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해서 연방정치교육원.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시민교육원입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이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동독 지역에 이전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동독인들을 빠른 시일 안에 상당히 민주적인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가능했어요.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북한의 경제적 낙후, 이것은 통일 한반도의 부담이 될 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성공단 같은 이러한 윈윈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개성공단이 50개만 넘으면 절반은 통일한 거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50개 정도 되면 서로 남북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도 조금 향상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 정도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통일과 유사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법이고요. 체제 통합보다 문화 통합이 더 어렵다. 이것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의식 차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냐 중북 통합이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독일 학자들, 통일을 연구하는 독일 학자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입만 열면 남북 통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봐라. 북이 남과 통일하겠냐? 그렇게까지 몰리면 그냥 중국의 한 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런 말을 독일 학자들이 많이 해요. 네?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지.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인 것이죠.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예, 서독의 일방주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독은 사실상 상호주의 원칙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동독에 줬어요. 우리는 어때요? 상호주의란 이름으로 사실상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은 정말로 염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입니다. 부끄러워요, 사실. 이것을 끊임없이 발목을 잡은 건 뭐예요? 해방 이후에 만들어낸 정치 용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정치 용어가 뭐예요? 바로 퍼주기입니다. 퍼주기. 이 말은 너무나 잘 먹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조선일보가 퍼주기 하면 더 이상 못 쳐요. 퍼주기란 말이 무서워가지고 북한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한, 말하자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본 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상 남한의 경우는 독일과 비교하면 북한을 지원했다고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의 미미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일방주의로 공덕에서 뭘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형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어려움이 처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형식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동서독 간의 신뢰가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서독에서 동독을 지원한 것,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을 지원한 그러한 명분은 빌리 브란트는 바로 우리가 동독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통일 예비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통일을 예비한다. 이렇게 하는 명목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우도 똑같죠. 지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통일을 위한 일종의 예비비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사실은 어때요? 훨씬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단 관리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단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전체 우리 예산이 500조 정도 됐죠? 그 중에 국방비가 몇 조예요? 정확하게 10%, 50조였죠? 네. 올해는 아마 50조 더 넘을 거예요. 틀림없이. 한 55조 됐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손실은 뭐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2년의 시간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우리 20대 그 초반의 젊은 아이들의 하루는 얼마예요 도대체? 이걸 얼마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 2년을 여기다 지금 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여친들이 흘리는 눈물 그건 얼마짜리예요? 여친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건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분담 비용을 이미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린 그것을 의식 못할 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담 비용을 생각하면 북을 우리가 견인하기 위해서 북을 적극적으로 돕는 비용은 아주 적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북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북을 견인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와 존중입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은 너무 배려와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요. 저는 금강산 관광을 한번 옛날에 갔다가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서 경악했습니다. 아, 통일되면 안 되겠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내가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격렬하고 모멸감을 주고 툭툭 만져가면서 이 옷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현대에서 준 거죠. 북한 안내원들을 그렇게 그 표정에서부터 그걸 보고 우리가 통일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가 더 성숙해야 돼. 북한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때 금강산 관광할 때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가난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매대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우리 예상보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놀랐어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표정이에요. 50년 전에. 너무나 좋은. 북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운. 이쁘단 말 아시잖아요. 곱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정말 고운 표정이에요. 지금 남한사에서 못 봐요, 그런 얼굴. 우리가 잃어버린 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약간 속을 벗어요. 아, 저런 독재사회 하에서만 저런 얼굴이 보존된다는 게 가슴 아프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력을 산 거예요. 그들의 이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도 북한 주민들을 보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세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정말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막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한때는 또 뭐예요? 김정일의 그런 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이 막 비가 온다고 비 맞으니까 거기 뛰어내려와가지고 우리 장군님 비 맞는다고 막 그거 띄워달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한 사람들은 더 이상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해요. 북한 주민들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 전문가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교육받을 때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신념화하느냐. 자기의 신념으로. 그랬더니 그 북한 전문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반 이상 신념화하는 사람이 있겠냐. 저도 그렇게 봐요. 많은 부분은 연출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어때요? 남한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해야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 남한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신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경쟁을 해야 발전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신념하고 있는 많은 논리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논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편적 원리라고 신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럽인들은 소비할 때 80%가 죄책감을 느껴요. 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 생명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정상이고 저들은 비정상. 그런가요? 저들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제가 더 많다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남한 사회를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게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어찌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21세기는 그 미래가 동북아에 달렸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동부가, 우리가 사는 동부가 어때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어? 무슨 여기서 미래가 어디서 열려요? 동부가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첫째,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3대 장애 요소예요. 일본의 과거 뭐겠어요? 과거 청산.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 청산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동북아 전체에서 모두가 불신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누구도 일본의 도덕적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네? 과거 청산에 완전히 발목을 잡히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현재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상태, 이것은 동북아의 소통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미래는 뭐겠어요? 미래 중국이 보일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공포는 설득력이 있는 공포예요. 개연성이 높은 공포예요. 지금 중국은 상당히 패권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이징 대학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를 정말로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아 평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동북아가 향후 전 세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대라고 많은 전쟁학자들이 예상한다는 데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가 가장 큰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안 돼요. 우린 지금 지난번 전쟁은 충분해요. 이 한반도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평화체제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깊은 논의들이 더 필요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